당신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52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의 차가운 이불 밑에서 울던 5살의 저는 이제 대기업 부사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때 그 아이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허리 굽은 청소부 할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30년간 숨겨진 진실과 말하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기운 듬뿍 담아 보내드립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태강그룹 본사 20층 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사회에서 차기 후계 구도가 발표되는 날이었죠.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괜찮아, 유나. 넌 52년을 이렇게 버텨왔잖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회의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있는 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으셨고 손은 갈라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할머니의 눈빛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이 애틋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거든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뭐지? 이 느낌은? 하지만 생각할 틈도 없이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 부사장님. 비서실장 서준이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섰죠. 회의실 안에는 이미 이사진 전원이 착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양아버지, 아니 강태준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78세의 연세에도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우셨죠.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옆자리에는 현우 전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친아들이자 저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복동생. 자, 시작하지. 회장님의 한마디에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차기 경영 체제에 대한 논의입니다. 강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신 모습이 예전보다 많이 쇠약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다들 알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후계 구도에 대해 말하겠다. 서유나 부사장을 공동대표 체제의 한 축으로.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서 부사장님은. 그러니까.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어떤 말이 올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52년간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서 부사장님은 강 회장님의 양녀이시지 않습니까? 핏줄이 아닌 분이 그룹을. 또 시작이구나.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천 번은 들은 말이었으니까요. 양녀, 핏줄이 아닌, 진짜 가족이 아닌. 그 말들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회장님이 말씀하시려는 순간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장님이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숨기지 않는 적의가 담겨 있었죠. 이사님들의 우려가 당연합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현우. 회장님의 경고가 담긴 목소리였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 부사장님은 분명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태강그룹은 3대째 이어온 가족 기업입니다. 핏줄이 아닌 분이 경영권을 가지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온 신경이 심장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핏줄이 아니야. 버려진 아이야.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데 현우가 제 옆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만 들을 수 있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이 자리가 탐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장 깊은 상처를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아까 그 청소부 할머니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유리창을 닫고 계셨는데 제가 나오자 동작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것 같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유나. 엄마라니. 나를 버린 사람을.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시선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혼자가 되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이었고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52년이나 살았는데 왜 아직도 이 말에 흔들리는 걸까? 핏줄이 아니다라는 말에, 버려졌다라는 사실에.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시절 5살에 제가 찍은 사진. 눈이 크고 볼이 통통하고 그리고 슬퍼 보이는 아이. 왜 나를 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52년 전부터 품어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5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그 꿈을 꾸었습니다. 고아원의 차가운 방에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꿈. 누군가 와서 유나야, 데리러 왔어라고 말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꿈. 하지만 그 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창밖에 서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봤을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평소처럼 새벽같이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늘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양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저로서는 누구보다 2배는 더 일해야 했으니까요. 능력이 아니라 백으로 올라온 거 아니냐는 시선을 견디려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과를 내야만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서울의 새벽이 보였죠. 저는 코트를 벗어 걸고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책상 위에 하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거든요. 제가 어젯밤 퇴근할 때는 분명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6시에 누가 있겠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신인도 발신인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얀 봉투.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글씨였는데 글씨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쓰는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것처럼.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진실을 찾으세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린 편지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버려진 게 아니라고. 그럼 뭐란 말이야?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글자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듯이.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52년간 제 인생을 지배해온 단 하나의 사실. 저는 버려진 아이라는 것. 고아원 앞에 이불에 쌓여 놓여있던 아이라는 것. 그것이 제 존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52년간의 상처를 건드리는 이런 편지를 누가.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 기대하면 안 돼. 52년 전에 이미 배웠잖아. 기대는 실망이 되고 실망은 상처가 된다는 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써 잊으려 했죠. 하지만 온종일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복도에서 또 그 청소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회의실 앞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시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제가 비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의 손이 정말 많이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된 일을 해온 손이었죠. 그리고 왼손 약지에 낡은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은빛이 바랜 아주 오래된 반지. 괜찮습니다. 일하고 계셨는데 제가 방해했네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참고 있는 것처럼. 이 할머니는 왜 나를 볼 때마다 이런 눈을 하는 거지? 부사장님. 할머니가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허둥지둥 청소 카트를 밀고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굽은 허리, 느린 걸음,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이상해. 분명히 뭔가 이상해. 같은 시각, 현우 전무의 사무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현우는 그날 사설 조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유나 부사장의 과거를 파봐. 고아원 시절부터 전부 다. 약점이 될 만한 건 뭐든지. 현우는 제가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길 원했습니다. 아니, 아예 회사에서 쫓겨나길 원했죠. 48년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했던 분노가 저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저녁,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 복도 끝에서 그 청소부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애틋해서 저는 외면해야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할머니가 조용히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미안해라는 말 같았습니다. 왜 나한테 미안하다는 거야?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아침에 받은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진실을 찾으세요. 손글씨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고
군데군데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이 떨어진 것처럼.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울고 있었던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52년 전 고아원에서 올려다보던 하늘에는 별이 많았는데, 엄마, 당신은 정말 나를 버린 거야?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기대하지 마. 또 상처받을 뿐이야. 또 하나는 만약 정말로 버려진 게 아니라면. 그럼 52년간 내가 믿어온 건 전부 거짓이었던 거야.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꿈을 꾸었습니다. 고아원의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 유나야, 유나야. 애타게 부르는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그 청소부 할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대체 누구지?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52년간 믿어온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 같은 것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라고 했지. 그래. 찾아보자. 52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편지의 출처를 찾아내겠다고. 52년간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겠다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아침 일찍 출근한 저는 비서실장 서준을 불렀습니다. 서 실장, 부탁할 게 있어요.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청년은 제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의 눈빛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부사장님. 어젯밤, 아니, 그저께 밤에 내 사무실에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CCTV 기록이라든지. 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편지에 대해 말해야 할지. 하지만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준이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층 주차장이 보였는데 그곳에서 청소복을 입은 누군가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분등이 어제 그 할머니 같았습니다. 저 할머니는 도대체 뭘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준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CCTV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누구였어요? 서준이 노트북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흑백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 47분. 화면 속에서 한 사람이 제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허리가 굽은 노인. 그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잠시 후 나왔을 때 할머니의 두 볼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할머니가 편지를. 부사장님. 서준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서준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아니,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청소부 할머니잖아요. 그 이상은 몰라요. 서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부사장님, 사실 제가 알아본 게 있습니다. 뭘요? 이분, 김순덕 씨라고 하십니다. 75세시고 5년 전에 우리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하셨습니다. 5년 전. 그때가 제가 부사장으로 승진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서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죠. 그런데 뭐요? 이분이 5년 동안 부사장님만 따라다니셨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청소구역 배정을 보면 이분은 항상 부사장님 계신 층을 담당하셨습니다. 다른 층으로 바꾸려고 해도 완강하게 거부하셨고요. 그리고 서준이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퇴근 시간의 CCTV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할머니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차장까지, 제 차가 떠날 때까지 할머니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5년간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토커? 75세 청소부 할머니가 나를 스토킹한다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빛은 스토커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그리움, 아픔, 그리고 사랑. 아니, 무슨 사랑이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서 실장, 저 할머니. 왜 그러는 건지 알아요? 서준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하지 못하는 것 같은.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이 가끔 혼잣말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혼잣말요? 서준이 잠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유나라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유나. 그날 오후 저는 청소 용역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김순덕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용역 회사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층에서 내리지 않고 지하 1층 청소부 휴게실이 있는 곳에서 내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휴게실 문이 열려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손에 쥐고 계셨죠. 가까이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꺼낸 그것은 은빛 머리핀이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달아서 거의 회색에 가까운. 할머니는 그 머리핀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에 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유나야. 우리 유나. 할머니의 입에서 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가 자신을 엄마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내 엄마는 날 버렸어. 52년 전에. 그런데 왜 이 할머니가.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소리가 났는지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인 눈빛. 부사장님. 할머니가 황급히 일어나셨습니다. 머리핀을 주머니에 넣으시며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더듬거리셨습니다. 눈물이 아직 볼에 남아 있었죠.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아니,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뒤에서 할머니가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을 때 저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뭐야, 이게. 저 할머니가 내 엄마라고. 말도 안 돼. 52년 전에 날 버린 사람이 왜 지금 와서. 아니, 잠깐. 편지에 뭐라고 썼지?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면. 그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저 할머니가 5년 동안 나를 지켜봤다고 매일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유나라고 불렀다고 그 머리핀을 쥐고 울면서 엄마가 미안해라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 때문에 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저 할머니가 정말 내 엄마인 거야. 그렇다면 왜 52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거야? 왜 청소부로 들어와서 멀리서만 지켜본 거야? 왜? 질문은 끝이 없었고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52년간 쌓아온 벽이 조금씩 금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저 할머니를 찾아가야 해. 진실을 물어봐야 해. 5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나를 버렸는지, 아니, 정말로 버린 건지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52년간 나를 지배해온 그 질문, 왜 나를 버렸어요? 이제 그 답을 들을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반드시 물어볼 거야. 당신이 정말 내 엄마인지.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고아원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품에서 나는 냄새는 왠지 휴게실에서 맡았던 그 할머니의 냄새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청소부들이 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소팀장에게 물어보니 김순덕 씨가 오늘 갑자기 병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피하는 건가? 어젯밤 휴게실에서 제가 본 것을 알고 피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제 막 진실에 다가가려는데 문이 닫혀버린 기분이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사장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서준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의 차분함 대신 뭔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들어와요. 서준이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사장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뭔데요? 현우 전무님의 움직임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준이 제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이 떴습니다. 녹음 파일, 문서 파일, 사진 파일. 이게 다 뭐예요? 현우 전무님이 부사장님을 후계 구도에서 밀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서준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아 부사장의 과거를 파봐. 고아원 시절부터 전부다. 약점이 될 만한 건 뭐든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서준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 파일이었는데 사설 조사업체의 보고서였습니다. 서윤아 조사 보고서 마이너스 중간 보고. 저는 그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고아원 시절 기록, 입양 과정, 학창 시절. 조사업체가 제 과거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서윤아의 친모 관련 정보 추적 중.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생후 100일경 고아원에 맡겨짐. 당시 함께 발견된 물품 담요, 분유, 은빛 머리핀 1개. 은빛 머리핀. 어젯밤 그 할머니가 쥐고 울던 바로 그것.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 실장. 네, 부사장님. 이 보고서 어디서 구한 거예요? 서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우 전무님 비서실에 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몰래 빼돌린 겁니다. 왜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서준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부사장님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뭘요? 저도 그 고아원 출신입니다. 부사장님보다 10살 어리지만 같은 고아원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사장님이 입양되시기 전 저한테 늘 밥을 나눠주셨어요. 다른 형들이 괴롭히면 막아주셨고요. 기억이 희미하게 났습니다. 고아원에서 늘 배고프던 아이들. 저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제 밥을 조금씩 덜어주던 기억. 부사장님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부사장님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7년 전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서 실장. 고마워요.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서준이 USB에서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건 조사업체가 찾아낸 건데. 현우 전무님은 아직 모릅니다. 제 동기가 일부러 숨겼거든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것 같은 아기. 그리고 그 여자의 손에는 은빛 머리핀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52년 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찍힌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 눈매가 그 청소부 할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친엄마라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준이 사진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유나, 100일. 1972년 3월 15일. 우리 유나. 어젯밤 할머니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서 실장. 이 사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고아원 기록 보관소에서 찾아낸 겁니다. 부사장님이 맡겨지실 때 함께 있던 물건들 속에 있었대요. 52년 동안. 이 사진이 고아원에 있었던 거야? 왜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지? 그리고 하나 더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청소부 할머니. 김순덕 씨요. 제가 좀 더 알아봤는데. 뭘 알아냈는데요? 이분이 5년 전에 이 회사에 지원하실 때 쓰신 이력서가 있어요. 거기에 과거 직장으로 서울은행고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고아원. 제가 자랐던 바로 그 고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975년부터 1980년까지 조리사로 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975년. 제가 5살 때, 제가 강 회장님께 입양되기 직전까지 그 할머니가 내가 있던 고아원에서 일했다고. 그럼 나를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잠깐. 그게 아니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52년 전 나를 낳은 여자, 100일 된 나를 고아원에 맡긴 여자, 그리고 3년 후 그 고아원에 조리사로 들어온 여자. 설마 나를 보려고, 버린 아이를 멀리서라도 보려고. 그리고 47년이 지나 또다시 내가 있는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온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52년 동안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부사장님.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버림받았다는 52년간의 믿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죠. 왜 나를 직접 키우지 않고 멀리서만 지켜본 거야? 왜 52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거야? 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야? 그날 저녁, 저는 강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의 자택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47년 전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5살의 저는 너무 무서워서 회장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유나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회장님이 서재에서 맞아주셨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여위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저는 처음으로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부르더니 오늘은 무슨 일이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세요? 회장님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고아원 기록 보관소에 있었대요. 제가 맡겨질 때 함께 있던 물건들 속에. 회장님이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 친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유나, 알고 계신 거죠?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내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52년 전 나는 그 여자를 구하지 못했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아이인 너를 내가 거둔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내 친엄마를 알고 있었다고.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죠. 그건 바로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고 계십니까? 현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을 보더니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아, 그 사진. 조사업체가 찾아낸 그거로군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왜긴요? 제 아버지 집인데요. 현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나, 그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 궁금해요. 내가 알려드릴까요? 현우, 그만해. 회장님의 경고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2년 전,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제 친할머니가 그 여자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현우. 회장님이 소리치셨지만 현우는 씩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 우리 집 하녀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녀, 아버지의 첫사랑. 할머니가 그 여자를 어떻게 쫓아냈는지 알고 싶으세요, 누나? 현우의 목소리가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5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죠. 현우, 그만해.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요, 아버지? 52년간 숨겨온 비밀인데. 이제 다 털어놓으시죠. 입 닥쳐. 회장님이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회장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걸 봤습니다. 손에 쥔 지팡이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저한테 화내실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진실을 말씀하셔야죠. 현우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52년간 버려진 아이인 줄 알고 살아온 이 사람한테. 사실은 우리 할머니가 그 여자를 협박해서 아이를 빼앗은 거라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협박? 빼앗았다고? 현우, 제발.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사실이에요? 현우가 하는 말이. 회장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이야. 회장님의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2년 전, 순덕이는 우리 집 하녀였어. 가난한 집 딸이었지. 그리고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어.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52년간 품어온 비밀을 토해내듯 우리 어머니가 알게 됐어. 순덕이가 임신한 것까지. 그리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순덕이를 불렀어. 그리고 협박했지.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내 부모를 거리로 내쫓겠다. 내 동생들 학교도 못 다니게 하겠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순덕이는 아이를 지울 수 없었어. 그래서 아이를 낳았지. 하지만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빼앗았어. 태어나자마자 순덕이한테는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그리고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거야. 아무도 모르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긴 거야? 내 엄마는 내가 죽은 줄 알았던 거야? 아버지는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데. 회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어머니가 무서웠고 집안이 무서웠어. 순덕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래서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 회장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3년 후 내가 우연히 그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어. 재단 이사로서. 그리고 거기서 너를 봤어.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살이었는데 순덕이를 그대로 빼닮았더라. 눈매, 웃는 모습, 전부 다. 그때 알았어. 이 아이가 순덕이의 아이라는 걸. 어머니가 죽였다던 그 아이라는 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너를 입양한 거야. 속죄하는 마음으로. 순덕이한테 하지 못한 것을 너한테라도 해주고 싶었어. 속죄. 저는 52년간 사랑받아서 입양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죠. 그럼 내 친엄마는요?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찾았어. 몇 년 후에. 하지만 순덕이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어.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도왔어. 병원비도 대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만나겠어. 그런데 왜? 저는 소리쳤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52년 동안 내가 얼마나 버림받은 아이라는 생각에 힘들었는지 알아요? 회장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진실을 알면 나를 미워할까봐, 나까지 잃을까봐. 그래서 거짓말 속에 살게 한 거예요. 52년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서. 그럼 지금 그 청소부 할머니, 김순덕 씨가 내 친엄마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최근에 알았어. 5년 전에 우리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왔다는 걸.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요? 순덕이가 원했어.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딸의 인생을 흔들고 싶지 않다고.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 엄마는 5년 동안 매일 나를 보면서도 엄마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야. 나 때문에 내 인생을 흔들까봐. 바로 그때 현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재벌가에 숨겨진 사생아 드라마. 저는 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긴요? 진실을 밝히는 거죠. 내일 이사회에서. 현우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태강그룹의 후계자 후보가 사실은 하녀와 회장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는 거. 기막힌 스캔들 아닙니까? 현우. 회장님이 소리치셨지만 현우는 이미 서재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뵙죠, 누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회장님이 다가오셨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지마, 유나. 제발.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릿속은 엉망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현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표정으로. 이사진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 시작하죠.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서윤아 부사장의 출생에 관한 중대한 사실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드러날 진실이야. 피할 수 없어. 서윤아 부사장은 사실. 현우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그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김순덕.
제 친어머니. 저기.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뭐야,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실 한가운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52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 우리 유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말할 수 있겠구나.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손에 들린 서류를 이사들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여기 52년 전의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제로 빼앗겼는지. 서류에는 52년 전의 협박 편지, 강제 서명한 포기 각서, 그리고 매일 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버린 적 없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하루도 이 아이를 잊은 적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은빛 머리핀. 이건 52년 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른 첫 머리카락이에요. 저는 이걸 52년 동안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유나야,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52년간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진실이 뒤엉켜서 저는 할머니를 밀어내듯 회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진실이. 저는 무작정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52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회사 건물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었다고. 빼앗긴 거라고. 내 엄마는 52년 동안 나를 찾아 헤맸다고. 다리에 힘이 풀려 골목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바닥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왜 이제야? 52년이나 지나서. 왜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는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님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52년 전 제가 자랐던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은혜 고아원은 이제 없어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5년을 살았지. 버려진 아이로. 아니, 빼앗긴 아이로. 매일 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엄마가 데리러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내가 죽은 줄 알았던 거야. 나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다 어떻게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고아원의 조리사로 들어와서 멀리서 지켜봤던 거야. 그리고 47년이 더 지나서 또다시 청소부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5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보다 훨씬 더. 밤이 깊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불을 켰습니다. 현우였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누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거야? 아버지한테 스페어키 받았어요. 예전에. 현우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오늘 이사회 결국 무산됐더라고요. 그 청소부 할머니 덕분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현우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태강그룹 후계자 후보, 알고 보니 회장에 숨겨둔 사생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야, 이게? 언론에 흘렸어요. 익명으로. 현우가 씩 웃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됐어요. 서윤아 부사장이 재벌가 회장과 하녀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는 거. 그리고 그걸 숨기고 후계자 자리를 노렸다는 거. 저는 핸드폰을 빼앗아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는 악의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출생의 비밀을 알면서도 숨기고 양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것처럼.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론이니까. 현우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핏줄인 저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누나를 더 아끼셨죠.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안에 48년간의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친아들인 내가 양녀한테 밀리는 기분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정한 거예요. 누나가 가진 걸 빼앗는 게 아니라 원래 내 거였던 걸 찾는 거죠. 현우가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세요. 어차피 여론이 누나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이미 수십 개의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더 끔찍했죠. 재벌가 기생충, 양녀 코스프레로 재산 노린 거네. 진짜 뻔뻔하다. 저는 핸드폰을 내던졌습니다. 52년간 상처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진실을 알게 됐더니 세상은 나를 더 큰 악인으로 만들어버렸어. 다음 날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저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커튼을 닫고 불을 끄고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핸드폰은 꺼버렸습니다. 누구의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회사도 잃고 명예도 잃고 52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졌어. 문득 그 청소부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무릎 꿇던 모습. 은빛 머리핀을 내밀던 손. 유나야,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도망쳤죠. 엄마는 지금 얼마나 힘들까? 52년 만에 용기 내서 나타났는데 나한테 거부당하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화가 났습니다. 왜 진작 나타나지 않았어? 왜 52년이나 걸린 거야? 그 52년 동안 나는 얼마나 외로웠는데. 감정이 뒤엉켜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저 서준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서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순덕 여사님이.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서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젯밤에 할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고? 어느 병원이요? 서울대병원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사흘 동안 부사장님 집 앞에 계셨대요. 밤새도록. 부사장님이 문을 열어주시길 기다리면서요. 드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젯밤에 쓰러지신 거래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가 내 집 앞에서 사흘을 나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문을 열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비겁했어. 빨리 가주세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회장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회장님은 복도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10년은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유나. 회장님이 힘겹게 일어나셨습니다. 순덕이가 수술 중이야. 심장이 많이 약해져서 살릴 수 있대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르겠어. 의사도 장담을 못해. 저는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아직 엄마라고 한 번도 못 불렀는데. 저는 응급실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5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 저는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회장님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벽에 기대어 계셨고 서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빨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긴 왜 온 거야?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만함 대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죠. 소식 들었어. 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경하러 온 거야? 내가 무너지는 거?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왜 왔는지. 저는 더 이상 현우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버텨줘요. 새벽 4시. 마침내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괜찮아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다만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자꾸 무언가를 찾으세요. 머리핀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머리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아직 회복 중이시니까.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흰 시트 위에 엄마가 누워 계셨습니다. 온몸에 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호흡기가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손을 잡아도 될까? 52년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엄마의 손을 조심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뼈만 앙상한 손. 75년간 고된 삶을 살아온 손.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엄마. 나야. 유나야. 엄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했을 때 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 아. 엄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52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저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쓰러지셨잖아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겹게, 천천히.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 알아요. 5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우리 유나, 우리 이쁜 유나. 엄마의 떨리는 손이 제 얼굴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손을 제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엄마가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우리 유나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게.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엄마, 엄마. 52년간 부르지 못했던 그 단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의 약한 팔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우리 유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52년간의 눈물을 쏟아내듯이. 잠시 후 엄마가 무언가를 찾듯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머리핀. 내 머리핀. 이거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작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엄마가 입원할 때 가지고 있던 소지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봉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은빛 머리핀이 있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달아서 거의 회색에 가까운. 하지만 그 안에 작은 유리 장식이 있었고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네. 머리카락이야. 네. 내가 태어나고 100일 됐을 때 엄마가 잘랐어. 첫 머리카락. 저는 머리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유리 안에
정말로 가느다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52년 동안 이것만 보면서 살았어. 엄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했을 때 엄마는 이것만 남았어. 내가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 내가 살아있다는 거. 고아원에 있다는 거. 엄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갔어. 고아원에. 조리사로. 매일 내 얼굴 보려고.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고아원 시절 유난히 친절하던 조리사 아주머니. 밥을 많이 퍼주시던 분. 가끔 몰래 과자를 주시던 분. 그게 엄마였어. 엄마. 그때 조리사 아주머니가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내 밥그릇에 반찬 더 넣어줬어.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됐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47년 전부터. 근데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그때 엄마야라고 안 하셨어요? 엄마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해? 내가 좋은데 입양됐는데. 잘 살고 있는데. 엄마가 나타나면 다 망가질까봐. 그리고 엄마는 자격이 없었어. 널 지켜주지 못한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라고 해. 저는 엄마를 다시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나를 버린 적 없어요. 52년 동안 나를 사랑해왔잖아요. 그게 진짜 엄마예요. 엄마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약한 손으로, 하지만 따뜻하게. 우리 유나, 착하기도 해라.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회장님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 씨. 회장님이 침대 옆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78세의 재벌 회장이 75세의 청소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순덕아.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2년 전에 하지 못한 말. 이제라도 할게. 태준 씨.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52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줘, 순덕아. 이 못난 남자를 용서해줘. 엄마가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작. 이렇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52년 만에.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그때 현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현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오만함도 아닌 뭔가 다른 감정.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론에 기사 흘린 것, 누나를 몰아내려고 한 것,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누나를 미워했어요. 누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현우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52년 동안 딸 한 번 못 안아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48년 동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원망만 했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현우가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용서해 주세요. 못난 아들을. 회장님이 현우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현우야. 너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버지. 현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8년간 참아왔던 눈물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현우도 상처받은 아이였구나. 우리 모두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병실 안에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52년간 딸을 그리워한 엄마. 52년간 죄책감에 시달린 아버지. 52년간 버림받았다고 믿어온 딸. 48년간 인정받고 싶었던 아들. 모두가 상처받았고 모두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를 안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저와 현우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이제 가족이다. 엄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도 저를 바라보았죠. 누나. 아니, 언니. 현우가 처음으로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동생.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52년간의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은빛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이건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유나야. 52년 동안 엄마가 지켰으니까 이제 제가 지킬게요. 엄마 대신. 엄마가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하지만 행복하게. 그래. 우리 딸이 지켜줘. 저는 머리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52년간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주말, 저는 강남의 한 고급 요양원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조수석에는 커다란 꽃바구니와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엄마의 76번째 생신. 그리고 제가 엄마를 엄마라고 부른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요양원 정문에 도착하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으셔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지만 표정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 현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죠. 응, 왔어. 케이크 안 녹았겠지? 걱정 마. 내가 아이스박스에 넣어뒀어. 저는 웃으며 현우에게 꽃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이거 들어. 내가 케이크 들게. 알았어, 알았어. 언니는 맨날 시켜. 투덜거리면서도 현우는 꽃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1년 전에는 죽일 듯이 싸우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진짜 남매 같아. 요양원 3층. 엄마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방 안에 엄마가 앉아 계셨습니다. 창가의 흔들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뜨개질하고 계셨죠. 엄마. 제가 부르자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우리 유나 왔어? 1년 사이에 엄마는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밝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웃는 일이 많아지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아이고, 우리 딸. 또 꽃을 이렇게 많이 사왔어? 당연하죠. 엄마 생신인데. 현우와 아버지도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현우가 꽃바구니를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엄마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현우도 왔네. 고맙다, 아들. 아들. 처음에 현우는 엄마가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를 때 많이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아버지가 휠체어를 끌고 엄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순덕아, 생일 축하해. 태준 씨도 왔어요? 엄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2년을 돌아서 이제야 함께하게 됐구나.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우리는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비셨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불었죠. 한 번에 다 끄지 못해서 저와 현우가 도와드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원 비셨어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뭘 더 빌어? 그래도 뭔가 있잖아요. 엄마가 저와 현우,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오래가면 좋겠다고 빌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의 소원은 이렇게 소박했구나. 52년간 혼자였던 사람의 소원은 그저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오래가죠, 엄마. 오래오래.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케이크를 먹은 후 우리는 요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저와 현우가 번갈아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지팡이를 짚고 걸으셨죠. 날씨 좋다. 엄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날엔 예전 생각이 나. 어떤 생각이요? 엄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도 이렇게 봄이었어.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때. 저는 걸음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이렇게 예쁜 아이가 내 배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이틀밖에 못 갔지.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아니, 해야 해.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52년 동안 혼자 품고 있었어. 이제는 다 털어놓고 싶어. 엄마가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빼앗기고 나서 엄마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내 아이가 죽었다는데 시체도 못 봤거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녔어. 몇 년을.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엄마. 그리고 찾았어. 고아원에 있다는 걸. 그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눈물 속에서.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간 거야. 조리사로. 매일 내 얼굴 보려고.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고아원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 그때 엄마가 저한테 밥 많이 주셨잖아요. 저만 반찬이 많았던 거 기억나요? 그랬지. 우리 유나 배고플까봐. 그리고 가끔 과자도 몰래 주셨잖아요. 다른 애들 모르게.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밖에 해줄 수 없어서.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엄마를
무릎 꿇고 안았습니다. 충분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주신 밥, 엄마가 주신 과자, 그게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유나야. 그래서 고아원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엄마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착하기도 해라. 벚꽃잎이 우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정원 한쪽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은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저, 현우, 아버지 순으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다시 썼어. 우리 모두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강그룹은 유나와 현우, 둘이 함께 이끌어가도록 했어. 공동대표 체제로. 현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그게 내가 잘못했어, 현우야. 너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핏줄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어. 아버지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유나.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의 딸이야. 그래서 더 소중해. 아버지. 너희 둘 다 내 자식이야. 이제부터는 싸우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 저와 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 씨, 고마워요. 우리 아이들 잘 키워줘서.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52년 전에 하지 못한 걸 이제라도 하는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2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다시 만난 두 사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정원을 물들였습니다. 분홍빛 벚꽃과 주황빛 노을이 어우러져 세상이 온통 따뜻한 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네, 엄마. 행복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지금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어.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엄마는 그것만 들으면 돼. 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빛 머리핀. 1년 전 엄마에게서 받은 그것. 엄마, 이거 기억하죠?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겠어. 52년 동안 품에 안고 살았는데. 저는 머리핀을 엄마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왜? 내가 가지라고 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엄마가 있으니까요. 머리핀 대신 진짜 엄마가.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딸.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52년 동안 못한 말, 이제부터 매일 할게요. 나도 사랑해, 우리 유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벚꽃잎이 우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52년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봄.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 52년 동안 사랑받고 있었어. 그걸 이제야 알았지만 늦지 않았어. 아직 엄마와 함께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시간을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을 거야. 노을이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로가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요양원을 나와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자주 방문하시고 현우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르죠.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엄마가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TV에서는 현우가 회사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강그룹은 앞으로 사회공헌에 더 힘쓸 예정입니다. 특히 미혼모와 고아원 아동 지원 사업을. 저는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현우도 많이 변했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유나야. 엄마가 부르셨습니다. 네, 엄마. 이리 와봐. 엄마가 뭐 만들었어? 저는 책을 덮고 엄마 곁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뜨개질로 만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아기 모자였습니다. 분홍색. 이게 뭐예요, 엄마?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손주 태어나면 씌워주려고. 엄마, 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해. 엄마가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셨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손주 얼굴 좀 보자. 응.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노력할게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요일 오후. 52년간 꿈꿔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버려진 것 같은 시간도 사실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52년이 걸렸지만 저는 마침내 엄마를 찾았습니다. 아니,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52년간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은빛 머리핀은 이제 우리 집 거실 선반에 놓여 있습니다. 52년간 엄마의 품에서 저를 기다리던 그 머리핀은 이제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그 머리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엄마와 함께야. 오늘도 사랑받고 있어. 오늘도 행복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2년을 기다린 봄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남겨주시면 정말 특별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